상암의 밤은 이상하리만치 적막했다. 11월의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게 식어가던 시간, CJ홀 로비를 채우던 속삭임은 공연 시작 3분 전, 마치 누군가 리모컨을 눌러 음소거를 걸어놓은 듯 일제히 가라앉았다. 초대장을 받고도 오지 않겠다던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발걸음을 옮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던 이들이 빈 좌석을 확인하듯 객석을 훑었다. 무대 위 조명은 아직 켜지지 않았으나 모두의 시선은 한 지점 무대 중앙의 스탠드 마이크대에 꽂혀 있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첫 영상이 재생되었다. 낡은 캠코더 화질 속 아이의 얼굴,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노래를 부르던 기억, 첫 경연의 떨림, 첫 우승의 눈물, 환호와 악플, 박수와 야유, 깃발과 휘장, 그리고 전광판을 가득 채운 말들 배신, 성급, 왜 지금 네 파도처럼 화면을 덮쳤다. 이어지는 정적. 그리고 마지막 장면, 검은 바탕 위 하얀 글씨로 떠오른 단 한 문장. 이 노래는 나의 마지막이 아닌 다시 시작이 되기를. 객석 어딘가에서 호흡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문장은 팬덤 분열의 불씨를 부추기던 폭풍 가운데로 곧장 날아가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을 멈추게 하는 번개의 중심이었다. 조명이 켜졌을 때 그는 서 있었다. 양손은 빈틈없이 마이크를 감싸 쥐었고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입을 떼기 직전 혀끝에서 삼킨 한 호흡이 객석을 지나 천장으로 치올랐다. 그리고 첫 소절. 피아노 하나에만 몸을 기댄 목소리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가벼움은 무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진실을 들고도 흔들리지 않는 방식의 가벼움이다. 그 목소리엔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대신 선택만 있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의 그림자 앞에 서겠다는 거칠고 단단한 다짐. 한 소절, 또 한 소절, 조용히 허공에 쌓인 음들은 객석을 순서대로 건드렸다. 분열로 굳어있던 표정들이 천천히 풀렸고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이 무릎으로 내려앉았다. 마지막 질한 단어에 며칠 내내 마음을 찢기던 이들이 그제야 그 말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누군가를 떠나기 위한 마지막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돌아오기 위한 마지막. 끝내는 시작을 위해 필요한 의식. 무대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 결정은 안전과는 가장 먼 곳에 있었다. 탑 7 이후 이름 앞에 쌓인 화환과 훈장은 오히려 족쇄처럼 발목을 감고 있었다. 사람들은 톱 타이틀을 사랑하지만 톱 타이틀이 변형되는 순간엔 잔인할 만큼 빠르게 돌을 던진다. 함께라는 말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때로 각자의 숨을 막는다. 공동활동이 멈췄을 때 팬덤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회복을 선택한 이들과 멈춤 자체를 배신으로 기억하는 이들. 여기에 솔로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떨어졌을 때 그 갈라진 틈은 마치 대지의 균열처럼 입을 벌렸다. 메시지 창엔 불이 붙었고 해시태그는 잿빛의 행렬을 이어갔다. 그는 침묵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언어의 효력이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가장 오래된 방식의 책임이다. 그러는 사이 리본이라는 제목은 수십 가지의 해석을 낳았다. 재탄생, 화해, 복구, 혹은 절연. 그러나 아무도 정답을 가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무대의 날짜는 다가왔다. 상암 CJ홀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그가 남긴 마른 기록으로만 전해졌다. 누군가를 위해 노래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노래하겠다. 오만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사실 이기심의 선언이 아니라 책임의 회복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한 노래는 때로 더 빠른 박수와 더 쉬운 눈물을 가져온다. 그러나 자신에게 부르는 노래만이 끝내 타인에게 가장 먼 길로 도착한다. 가장 늦게 도착하지만 가장 깊게 도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는 지금 그를 택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를 원래의 체온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 브랜드 지표가 오르고 기사 제목이 자극을 부추기고
비교 칼럼이 분열을 장사하는 이때에 오히려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무모함. 위기 속 결심은 대개 무리수로 불리지만 역설적으로 예술의 시간표는 언제나 무리수로 갱신된다.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었다. 문제는 타이밍을 둘러싼 이야기의 주도권이었다. 팬카페의 분열은 결국 누가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대 싸움이었다. 일부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펼쳐들었고 일부는 미래의 기대를 겨우 붙잡았다. 그러던 와중 익명 글 한 장이 유리를 깨뜨렸다. 팬들이 모르는 계약 조건이 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의심을 합리로 둔갑시켰다. 그는 또 침묵했다. 그리고 소속사는 단 하나의 사실만을 남겼다. 모든 결정은 아티스트 본인의 의지. 불길은 다시금 치솟았다. 강요의 부재는 곧 배신의 자발성으로 해석되었고 해신은 감정의 증빙처럼 덧붙여졌다. 여기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음악이었다. 증언과 반박을 겹겹이 쌓는 대신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는 음악적 입장문을 준비했다. 마지막이 아닌 다시 시작. 이 지극히 단순한 어휘 조합은 역설적으로 가장 복잡한 오해의 매듭을 푸는 열쇠였다. 무대 뒤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야 퍼졌다. 매니저 이도현이 쥔 작은 USB, 거기엔 데모와 함께 녹취가 있었다. 팬들이 반대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마지막 곡일지도 모르니까 이 발언은 불쏘시개처럼 팬덤을 한 번 더 태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대는 그 문장을 뒤집었다. 그는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 단서를 심었다. 마지막이 아닌 다시 시작 같은 단어로 서로 다른 문장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같은 어휘가 다른 운명을 불러오는 걸 배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는 텍스트의 권력을 뺏어와 목소리의 권력으로 치환했다. 객석은 그 치환의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고 그 순간부터 비난의 언어는 설명의 언어로, 설명의 언어는 고백의 언어로, 고백의 언어는 침묵의 눈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탑 7 이후 그가 마주한 세계는 빛나는 계단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덫이 숨겨진 미로였다. 함께라는 간판의 뒤편에서 비교라는 음영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누군가의 성과는 또 다른 누군가의 그늘로, 누군가의 칭찬은 누군가의 결핍으로, 누군가의 선택은 누군가의 반대급부로 해석되곤 했다. 이 구도를 깨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구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구도 밖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솔로였다. 그래서 지금이었다. 팬덤을 나누는 선택이 아니라 팬덤 전체가 우산처럼 머리 위에 펼쳐질 수 있는 원형 공간을 다시 만들기 위한 선택. 우산의 살대가 무엇인지 그는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산의 살대는 사랑이다. 그러나 우산을 펴는 동작은 결심이다. 그는 그 결심을 했다. 상암의 밤을 눈물바다로 만든 한 문장은 그래서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방식을 새로 쓰는 선언이었다. 아티스트가 팬을 위해 존재하는가, 팬이 아티스트를 위해 존재하는가, 혹은 두 존재가 서로를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가? 그는 마지막의 문법을 빌려 시작의 문법을 다시 적었다. 그리고 그 문법을 음악으로 증명했다. 그가 남긴 메모 한 줄은 쇼케이스 다음날 새벽 SNS에 올라왔다. 리본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빈. 복잡한 설명은 없었다. 대신 고유명사가 있었다. 사랑빈.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책임을 부르는 행위다. 그는 팬덤을 군중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합으로 다시 호명했다. 그 호명은 다시 믿음을 데려왔다.